경제를 넘어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는 시간, 첨단 IT 기술과 가상화폐 이슈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스마트한 경제, 디지털 에셋 박상혁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소식 보겠습니다. 샘 올트먼이 오픈 AI CEO로 공식 복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오픈 AI에서 축출이 됐었죠.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이 오픈 AI로 다시 공식 복귀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 오픈 AI 최대 투자자로 알려진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의결권이 없는 찬간이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식 복귀를 하면서 또 하나 발표된 소식이 있는데요. 네. 이 앞서서 이 샘 올트먼이 축출이 됐었는데 이사회 멤버들이 굉장히 많이 교체가 됐었고 그 중에 이제 이사회 멤버가 6인 6명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4명이 이 샘 올트먼 축출에 가담을 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샘 올트먼이 복귀를 하면서 알려진 새로운 소식이 이 반대했던 4명의 이사회 멤버 중에서는 딱 한 명만 이사회 멤버로 남게 됐다. 나머지 3명은 떠나게 됐다. 이사회를 떠나게 됐다. 이런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렇군요. 샘 올트먼이 공식 복귀한 이유가 이전에 오픈 AI 이사회에서 그 축출했다는 6인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6인 때문이라고 하던데 당시 축출됐던 이유는 어떤 건가요? 앞서서 이제 축출을 했었다고 6인 중에 4명이 축출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축출 이유는 이 좀 철학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학적인 문제요? 네, 맞습니다. 이 오픈 AI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대로 이 챗 GPT를 개발한 개발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AI 관련해서 굉장히 첨단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예. 내부에서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AI를 막상 이렇게 개발하다가 보니까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제 외신에서는 그거를 이제 파멸파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파멸파라고 하는 거는 AI의 발전 속도가 지금 우리가 개발해 보니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속도를 늦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 주장하는 게 파멸파고 네. 또 개발파. 가 이제 샘 올트먼이 이 개발파에 속하는데 네. 일단은 개발을 하고 봐야 된다.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개발해야 된다라는 개발파로 갈라져서 좀 내부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명 중에 4명은 이 파멸론파에 속하는 멤버였어서 이 샘 올트먼은 축출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축출을 이제 막상 하고 나니까 내부에서 또 오픈 AI 임직원들의 샘 올트먼 축출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알려진 것처럼 축출된 직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영입을 시도했었잖아요. 샘 올트먼은.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간다라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제 오픈 AI 임직원들이 샘 올트먼 축출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다시 이번에 공식 오픈 AI로 샘 올트먼이 복귀하게 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늦춰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파멸파라는 것도 네.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소식 보고 정말일까 하고 조금 놀랐어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5년 안에 인간 수준의 AI가 등장할 거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젠슨 황 CEO가 이 얘기를 한 배경이 또 올트먼 축출 에피소드하고 또 연계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파멸론파가 이야기했던 것은 나중에 샘 올트먼이 축출되고 나서 외신들이 보도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이 오픈 AI 내부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이 AI를 개발해 보니까 원래 이 챗 GPT 수준의 AI 같은 경우에는 인식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어떤 거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춰졌는데 네. 뭐 이를테면 이런 능력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논리였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수학 문제처럼 추론 능력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AI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이번에 샘 올트먼이 축출되고 나서 왜 축출됐냐?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니까 더 이제 깊게 그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니 AI가 최근에 수학 문제까지 알아서 풀더라. 그래서 내부에서 너무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게 곧 있으면은 추론 능력까지 AI가 추론 능력까지 갖추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파멸론파가 축출을 시도했다라는 그런 외신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맥락에서 같이 그 젠슨항의 발언을 보자면 젠슨항이 5년 내에 AI가 인간과 상당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거든요. AGI라고 하는데 이 AGI라는 거는 인간 지능과 경쟁하는 방식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인간 지능과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AI를 AGI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범용 인공지능이라고요? 네, 그게 AGI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네. 이 AGI 수준의 AI가 도달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식 능력뿐만 아니라 다단계 추론 능력을 AI가 할 수 있어야 AGI 수준으로 AI가 발전한다라는 논리거든요. 네, 근데 젠슨항이 보기에는 AI가 AGI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5년 뒤에 AI가 AGI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네. 인간과 거의 뭐 동등한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추론 능력을 갖춘 범용 인공지능 AGI가 5년 안에 나오게 되면 실생활에서 어떤 부분에 좀 적용이 될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아직은 수학 문제를 뭐 알아서 막 푸는 그런 단계는 아닌데 네.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AI가 오픈 AI 내부에서 AI가 AGI의 어떤 초기 단계에 이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 얘기가 나왔던 게 AI가 이제는 추론 능력을 한다는 거 알아서 이제 인간처럼 사고한다는 거잖아요. AI가 조금의 자의식을 이제 가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의식을 가진 AI 좀 섬뜩한데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뉴스를 보고 굉장히 또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인식 능력, 추론 능력이 발전한다면 거의 뭐 인간처럼 이제 AI가 모든 비즈니스의 어떤 영역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혹은 뭐 또 이제 파멸론파의 좀 말을 빌리자면은 네. AI가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어쩌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AI 업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은 개인적으로 파멸론파에 가깝습니까? 개발파에 가깝습니까? 저는 약간 좀 삶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AI가 인간에게 일단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급격하게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AI 업계 자체에서 AI를 규제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그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AI가 좀 통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화제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의 인도를 몬테네그로 법원이 승인했습니다.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올지 아니면 미국으로 갈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이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설립자에 대한 그 범죄인 인도 승인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 자료를 배포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식이 퍼지면서 이 범죄인 인도에 대한 승인을 했다는 거는 일단 권도형 설립자 인도를 요청한 국가가 미국과 한국 두 개 나라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다는 것은 이제 곧 권도형 설립자가 미국, 한국 둘 중에 하나로 송환되겠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전달이 되면서 네. 이제 권도형 설립자가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맥락을 좀 짚어보자면 지난 3월에 권도형 설립자가 몬테네그로 처음으로 체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체포가 되면서 몬테네그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는 이 송환 국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범죄의 중대
중대성, 그리고 어느 나라가 먼저 범죄인 인도 신청을 했냐, 뭐 이런 요소들을 따진다라고 했는데, 네. 뭐 범죄의 어떤 중대성이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의 권도형 테라포머스 설립자가 창립한 프로젝트에 피해를 많이 입었냐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미국 투자자들이 뭐 피해를 더 많이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거에 따르면 뭐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또 어느 나라에서 먼저 이 권도형 설립자 테라폼레스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먼저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범죄인도 요청을 어느 나라에서 먼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이 앞서는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이 지난해 9월부터 권도형 테라폼레스 사태 관련해서 수사를 시작했고요. 네. 예, 미국은 이것보다 이제 좀 늦게 시작해서 뭐 올해 초에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범죄인 인도 신청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포드고르차, 그러니까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레스 설립자의 범죄인 인도 승인을 하면서 같이 이제 소식을 알린 건데요. 누가 먼저 범죄인도 신청을 했냐라고 봤을 때 한국이 3월 29일에 신청을 했고 미국은 4월 3일에 신청을 했다. 그래서 한국이 더 빨리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 정보도 같이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도 한국으로의 소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네.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요소에서는 미국이 좀 더 앞서고 또 어느 요소에서는 한국이 좀 더 앞서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피해 규모로만 봤을 때는 미국이 앞서고 있다라는 거죠. 뭐 네, 정확하게 사실은 뭐 데이터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뭐 뉴스 보도나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미국에서의 피해 투자자 수나 뭐 규모가 좀 더 많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소식 나오면 또 다시 전해 주시고요. 국내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네, 그 금융감독원이 11월 28일에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대비해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이 가상자산 감독국과 가상자산 조사국을 전담 조직으로 신설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밝혔는데요. 네. 원래는 가상자산 감독국과 가상자산 조사국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자산 연구팀이라는 팀으로 그냥 한 팀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는데요. 그 디지털 자산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러니까 11월 28일에 금감원이 알린 어떤 감독국과 조사국으로 나누면서 감독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연구팀은. 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입법을 지원한다거나 가상자산 리서치, 뭐 시장 모니터링 이 정도만 지원하는 그런 기구였는데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통과가 되면서 이제 좀 더 금융감독원의 본래 좀 취지에 맞게 이용자 보호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뭐 시장 연구나 입법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금감원 본연의 목적인 가상자산 감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또 가상자산 관련한 불공정 거래가 어떤 발견된다면 그것도 이제 낱낱하게 어떤 조사를 하는 조사국까지 설치를 해서 네. 감독과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어떤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물가지표 수치를 보면 둔화하고 있거든요. 가상자산과 주식시장을 비롯한 위험자산의 산타랠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쯤이면은 금리가 인하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물가 지표가 최근 뭐 한두 달 동안 계속 둔화하는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물가 지표 수치가 둔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졌다는 거고 이제 그만큼 금리 인상이 종료된다는 그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은 위험자산 가격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곧 산타랠리가 올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미국 연준이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큰 폭으로 상승을 시켰는데 최근 두 차례에 걸쳐서는 금리를 인상시키지 않고 동결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인상을 하다가 두 차례 연속 동결을 했다는 거는 이제 여기가 금리 인상의 고점이구나 이런 시장의 어떤 기대 심리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산타랠리가 더 크게 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우려해야 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연준 금리 정보 사이트의 어떤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어떤 지표를 보면은 실제로 내년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46%, 동결할 가능성 51%로 그렇게 굉장히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은 너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하기는 아직은 그런 거를 논하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발언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의 과열을 연준 위원들이 막으려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내일 또 파월 연준 의장이 관련 발언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이 연준 위원들의 연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낮춰졌다고 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같이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은 압력은 낮아질 수 있어도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또 굉장히 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라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저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짧게 부탁드릴게요. 비트코인이 내년에 오를 거란 전망 나오고 있는데 근거가 뭔가요? 네, 근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년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 ETF가 승인이 되면은 어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매입할 여지가 이제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비트코인 매수 압력이 거세지고 기관들의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을 대거 매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내년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예정돼 있는데요. 반감기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한 약 4년에 한 번꼴로 절반씩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뜻합니다. 그게 이제 코드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공급량이 절반으로 낮춰지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고 그만큼 비트코인이 희소성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럼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가 동시에 내년에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솔깃하고도 반가운 소식을 끝으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에셋 박상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